이번에 살펴볼 경기는 LA 차저스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27대 17 빌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 경기가 이제 시작전 기준으로 3승 7패 팀 그리고 7승 3패 팀의 맞대결이었는데 경기 내용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쿼터 초반에 조슈 앨런이 그 다이빙 터치다운을 만들어낼 때만 해도 24대 6으로 빌스가 넉넉한 리드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빌스가 좀 쉽게 승리를 가져가나 했는데 4쿼터에 버팔로의 공격이 잘 풀리질 않으면서 차저스에게 좀 추격을 허용했던 그런 양상으로 흘러갔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좀 살펴보면 조시 앨런이 이날 이제 24번의 패스 시도 18번을 성공을 시켰고 157야드와 함께 하나의 터치다운, 하나의 인터셉션을 패싱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싱에서 32 러싱야드와 함께 하나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 이날 이제 조시 앨런 선수가 굉장히 대단했던 게 조이 보스한테 색 2개 맞고 쿼터백 히트 5번 당했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쫄지 않았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이 쿼터 막판에 조이 보스한테 걸리면서 발목이 돌아갔잖아요. 그런데도 이 선수가 후반전에 사실 그렇게 발목 돌아가고 나면 뛰어서 뭔가 플레이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쉽지 않은데 전혀 쫄지 않고 또 뛰어서 터치다운까지 만든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데뷔 때부터 조시 앨런이 과감하고 터프한 플레이를 하기로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이날 경기도 그런 모습을 좀 잘 보여줬다.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4쿼터 내용은 분명히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버팔로가 3번 연속 턴오버를 기록하면서 차저스에게 공격권을 계속 내줬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조시 앨런과 공격진이 어지럽힌 경기를 수비진이 뒤처리를 잘해줘서 빌스가 이겼다. 그런 비유가 좀 적절했던 경기였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공격이 좀 어떻게 보면 실마리를 제공해줬던 상대편에게 제공해줬던 그런 경기였는데 수비가 이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보통 이제 영어로는 C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플레이가 트레이데이비어스 화이트의 결정적인 인터셉션이었습니다. 이 플레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준비를 해오셨던 것 같아요. 이 플레이가 정말 대단한 게 일단 세이프티 2명이 이제 깊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투 하이 세이프티 상황에서 양쪽에 코너백이 있고 맨 오른쪽에 있던 이제 와이드 리시버가 젯 스윕으로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요. 근데 화이트가 따로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제 저스틴 허버트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오케이, 이 존 커버리지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노백셋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리시버들이 이제 라우트를 하나씩 타는데 그러니까 오른쪽 이 오버라우트를 타는 헌터 헨리에게 이 공간을 열어주기 위한 이제 그런 이 라우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왼쪽에서는 컬라우트 타서 돌아오고 이 왼쪽에 있던 선수는 싱라우트 타서 이제 중간에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던 선수가 이 피봇으로 이렇게 짧은 거리 왔다가 다시 돌아 나가는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그러면서 트레이데이비어스 화이트 쪽에 있던 세이프티가 앞쪽으로 내려옵니다. 앞쪽으로 내려오는데 이제 헌터 헨리가 그쪽 공간으로 가게끔 이제 설계가 돼 있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트레이데이비어스 화이트가 뒤로 물러나면서 이 저스틴 허버트 선수의 시야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야를 보고 오케이 이쪽으로 공이 오겠구나 하고 그쪽으로 뛰어서 헌터 헨리에게 가는 패스를 잡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측하는 수비가 좀 통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거는 상대 쿼터백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집중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빠르게 민첩하게 또 이동을 해서 이제 인터셉션을 노려야 되잖아요. 그런 아주 일종의 종합 예술이다. 그런 것들을 화이트가 완벽하게 해냈다. 그렇게 평가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옆쪽에서 찍은 영상을 보면 궤도 자체가 이거는 예측하지 않고는 잡아낼 수 없었던 플레이다. 100% 예측했던 플레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그래서 왜 화이트가 팀의 넘버원 코너백이자 리그를 대표하는 코너백인지 알 수 있었던 장면이었어요. 어쨌든 이 플레이로 이제 빌스가 승리를 완벽하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 차저스 입장에서는 저스틴 허버트의 이날 패스가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보여줬던 어떤 그 정말 타이트한 윈도우에도 정확하게 패스를 꽂아 넣는 능력 그런 능력들이 좀 보이지 않았거든요. 앞서 버팔로가 4쿼터에서 3번 연속 턴오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차저스가 3번의 공격 기회를 가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10점, 14점 정도 내줬으면은 이 경기가 팽팽하게 흘러갔을 텐데 단 3점밖에 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버팔로가 이렇게 떠먹여준 밥을 허버트가 제대로 삼키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토해낸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뭐 어쨌든 그래도 이제 차저스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 한다면 오스틴 에클러 선수의 복귀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4주차 이제 벅스와의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이제 복귀전을 가졌습니다. 러싱에서는 44야드. 사실 러싱에서는 뭔가 임팩트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만 리시빙에서 11번의 캐치로 85야드를 가면서 복귀전부터 129 스크리미지 야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에클러가 원래도 이 리시빙에 조금 더 장점이 있는 러닝백이잖아요. 그래서 그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를 했다는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오스틴 에클러 선수가 굉장히 좀 반가운 복귀전을 치렀고 반면 이제 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존 브라운 선수가 부상으로 이제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IR 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포함해서 3경기죠. 네, 최소 3경기 결장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팔로 공격진에는 좀 악재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이번 경기에서 신인 게브리얼 데이비스가 79야드에 한 개 터치다운을 해줬거든요. 이것이 좀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네. 그 터치다운 패스도 사실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트릭 플레이였는데 이 오른쪽으로 돌아나가는 콜 비즐리에게 스크린 패스를 한 다음에 받자마자 콜 비즐리가 또 전진 패스를 만들어내면서 터치다운 만들어냈거든요. 콜 비즐리가 이날 리시버로서는 좀 잠잠한 하루를 보냈지만 또 이런 트릭 플레이에서 한 번은 빛났습니다. 예, 뭐 어쨌든 뭐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빌스였고 또 한 가지 이제 빌스의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맨 밀라노 선수가 이제 복귀를 앞두고 있어요. 이미 세컨더리는 완성이 돼 있는 빌스니까 네. 이 라인베커진에서 밀라노가 이제 러싱 디펜스를 좀 담당을 해주면 빌스의 수비가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의 일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4경기 중 3경기가 프라임 타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선수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경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게 빌스가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아진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시즌 막판에 이런 더 주목을 받고 더 긴장감 속에서 치러지는 이 전국 중계를 통해서 플레이오프 리허설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반면 이제 차저스 같은 경우는 감독에 대한 경질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앤서니 린 감독이 계속해서 차저스가 가지고 있는 선수단의 재능에 비해서 성적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교체에 대한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나이너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로버트 살라를 추천하는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뭐 어딜 가도 사실 어떤 팀에서도 감독이 바뀐다고 하면 늘 1순위에 꼽히는 사람이 이제 로버트 살라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제 감독으로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 살라 코치가 디트로이트 출신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고향 팀인 디트로이트의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과연 다음 시즌에 어떤 팀으로 가게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저스와 빌스의 경기 살펴봤습니다. 다음 얘기를 해볼 경기는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와 애틀랜타 펠컨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43대6 펠컨스가 압승을 거뒀던 경기였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주에 레이더스의 칭찬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번 주에 펠컨스에게 영혼까지 털렸습니다. 지난주 리뷰에서 레이더스가 잔여 경기 스케줄이 쉬워 보이지만 고춧가루 부대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네. 이렇게 경고를 했었는데 이 첫 판부터 바로 이 펠컨스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어요. 네. 이날 무려 5개 턴오버를 허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11개 페널티로 141야드를 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이기는 게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후반전은 좀 지켜보는 게 안쓰러울 정도였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페널티, 모든 턴오버가 아쉬웠지만 예. 그 중에서도 한 장면만 좀 꼽아볼까 싶어요. 그래서 3대 16으로 뒤지던 3쿼터 초반이었는데 레이더스가 모처럼 펀트 블락을 해주면서 스페셜 팀에서 모멘텀을 만들어줬거든요. 예. 그래서 유리한 필드 포지션에서 이제 추격의 기회를 잡았는데 여기서 데리카가 곧바로 픽6를 허용하면서 3대 23까지 벌어진 것이 네. 좀 결정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경기에 대해서 이제 존 그루든 감독이 이 경기가 스노우볼처럼 우리한테 굴러왔다라는 얘기를 해줬고 데리카는 이제 레이더스의 공격이 이 자신의 얼굴에 직접 펀치를 날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데리카가 이날도 혼자서만 3개의 펌블 턴오버를 기록했는데 데리카의 커리어에
크립토나이트라고 하면 바로 이 펌블 이야기를 좀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난 6시즌 동안 한 시즌 평균 9개 가량의 펌블을 했던 데리카거든요. 그것도 이미 충분히 많은 수치인데 이번 시즌에도 벌써 11개의 펌블을 기록을 하면서 네. 카슨 웬츠를 제치고 지금 리그 1위에 올라섰거든요. 예. 그래서 데리카가 분명히 발전한 모습을 보였다고 저희가 칭찬을 하기도 했지만 이 펌블 문제만큼은 여전히 고쳐지질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쿼터백에게 펌블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것은 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쿼터백의 안 좋은 기록이 대표적인 게 인터셉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인터셉션은 멀리 던지기만 하면 그만큼 펀트의 효과를 주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일명 맞죠? 네, 네. 커뮤니티에서 손펀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팬분들도 계시던데 뭐 한 20야드 정도의 패스를 던졌다가 그게 인터셉션이 되면 어쨌든 20야드 뒤쪽에서 상대가 공격을 시작을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인터셉션 이후에 앞쪽에 막아줄 수비 선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펌블은 보통 쿼터백이 공을 들고 있는 지점에서 펌블이 발생하고 네. 만약에 그 공이 상대에게 리커버리가 되면 말씀해주신 대로 뒤에서 막아줄 선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픽식스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쿼터백에게 펌블 이슈는 그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 데리카가 볼 세큐리티 능력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펠컨스의 수비진을 칭찬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날 이제 팀 전체가 5개의 색, 6번의 큐비 히트, 하나 인터셉션, 4개의 펌블 유도와 리커버를 기록을 하면서 공격진한테 계속해서 공을 줬습니다. 펠컨스가 사실 수비가 안 좋기로 유명한 팀이잖아요. 그런데 이날 경기에서는 맷 라이언에게 아주 큰 도움을 줬습니다. 네. 사실 이날 이제 훌리오 존스랑 토드 걸리 선수가 결장을 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보기 좋게 그 예상을 뒤집고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스틴 허버트는 수비진이 만들어진 턴오버를 점수로 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애틀랜타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레이더스의 5번의 턴오버를 3개의 필드골과 2개의 터치다운으로 연결시키면서 점수차를 벌리고 이제 승리를 가져갔던 펠컨스였습니다. 네, 필드골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구영애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날 구영애 선수도 5개의 필드골 그리고 4개 엑스트라 포인트를 모두 성공시키면서 9번의 킥을 다 성공시켰어요. 특히 마지막 킥은 점수차가 벌어져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54야드에 굉장히 먼 거리였거든요. 예. 그런데 무난히 성공을 했고 구영애 선수가 지금 NFL 판타지를 하는 유저들에게 인기 폭발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팀이 전진은 하지만 뭐 엔드존 들어가서 터치다운이 안 되니까 결국은 필드골 차일 기회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필드골을 성공시키면 성공시킬수록 이제 포인트가 쌓이는 거잖아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개수뿐 아니라 성공률도 구영애 네. 선수가 아주 탑급이기 때문에 뭐 판타지 유저들에게는 지금 우량주가 아닌가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날 구영애 선수의 경기 내용 중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40야드 필드골을 하나 실패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실패가 문제라기보다 그 장면에서 러핑 더 키커 반칙이 선언이 됐어요. 예. 그러면서 구영애 선수의 실패 기록도 사라진 것까지는 좋았는데 구영애 선수가 골대를 빗나가는 공을 바라보는데 좀 정신이 팔려서 자신에게 히트가 들어오는 수비수를 인지하지 못하고 예. 좀 예상치 못한 히트를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전반 막판부터는 킥오프는 이제 펀터 스털링 오프리처 선수가 대신 차고 구영애 선수는 이제 필드골이나 엑스트라 포인트 킥만 이제 차는 그런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저리 리포트를 보니까 훈련에 제한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그 상태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날 경기 활약이 정말 좋기는 했는데 부상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구영애 선수가 이 큰 부상이 아니기를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그런 부상들을 좀 조심을 하기를 이제 바라겠고요. 부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조시 제이콥스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날 조시 제이콥스가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7번의 러싱 시도 27야드에 묶였는데 거기다 이제 3쿼터에 러싱을 하다가 펌블을 하면서 이 발목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에서 나갔어요. 그 부상 장면을 보면 제이콥스가 굉장히 고통을 호소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도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경기 후 검사 결과에서는
아주 큰 부상은 아니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경기 출전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이제 뉴스가 있었어요. 예. 그래도 제이콥스가 레이더스 공격에서 가지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첫째도 조심, 둘째도 조심입니다. 네. 제이콥스와 함께 또 하나 공격에서 이제 책임을 져줘야 되는 선수가 데런 월러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수도 이날 7번의 패스가 왔는데 4개의 캐치밖에 하지 못했고 23야드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러싱에서 핵심이 되는 선수가 부진하다가 부상으로 빠졌고 리시빙에서 핵심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가 역시나 이제 부진했고 결국 경기를 이기기가 불가능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6승 5패가 된 레이더스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플레이오프 픽처 바깥으로 이제 밀려났습니다. 예. 그래서 남은 경기 다른 팀들보다 더 많은 승리를 가져가야 되는 부담이 생겼어요. 일단 다음 경기는 뉴욕 제츠를 상대하기 때문에 연패를 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예. 그래도 레이더스가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은 지난 시즌에도 잘 나가다가 13주 차에 칩스에게 대패를 당한 이후에 급격하게 힘을 잃으면서 시즌 후반에 연패를 당했고 결국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비슷한 시점에 어쨌든 애틀랜타에게 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경기 제츠를 상대로 하는 거다 하더라도 방심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펠컨스는 이제 다음 주에 세인츠와의 리매치를 갖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테이서밀의 선발 데뷔전이었는데 생각보다는 테이서밀을 막지 못하면서 네.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주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 과연 테이서밀에 대한 공략법을 준비를 할 수 있을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레이더스와 펠컨스의 경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49어스와 LA 램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23대 20으로 나이너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고구마 300개를 먹었는데 사이다를 안 줬던 경기였다. 뭐 이렇게 좀 평을 하고 싶습니다. 양팀 합쳐서 턴오버만 7개가 나왔고, 그러니까 양팀 모두 이제 공격력이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잖아요, 현재. 근데 또 수비는 굉장히 좋은 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한 공격력과 강한 수비가 합쳐져서 이 환상의 환장 콜라보를 만들어냈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턴오버 파티였다. 네. 저도 그렇게 좀 적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의 모멘텀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턴오버가 나와서 이제 이쪽이 좀 유리한가 싶은데 또 바로 턴오버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누가 승리를 할지 좀 갈피를 못 잡았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양팀 이 드라이브를 순서대로 제가 적어와 봤는데 이 들으면 진짜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펀트, 펌블, 인터셉션, 필드골, 터치다운, 인터셉션, 펌블, 펀트, 펌블, 필드골 실패, 전반 끝. 여기까지 전반이고요. 후반이 인터셉션으로 시작해서 펀트, 필드골, 펌블, 펀트, 터치다운, 펀트, 필드골, 펀트, 필드골.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이게 약간 짜증이 몰려오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경기를 어떻게 정리를 할까 네. 좀 고심을 하다가 곤충이 머리, 가슴, 배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네. 세 파트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파트 1은 램스가 3개 턴오버, 나이너스가 2개 턴오버를 하면서 이제 혼란스러운 이제 시기였는데 그래도 라인 모스터트의 복귀전 터치다운 그리고 제이번 킨로의 픽식스가 나오면서 나이너스가 17대 3 리드를 잡았던 시점까지가 네. 이제 파트 1. 그리고 이제 파트 2는 이때부터 램스의 대반격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에런 도날드가 펌블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드랍에서 또 결정적인 색을 하면서 이제 나이너스를 멈춰놨고 그 사이에 이제 캠 에이커스의 빅플레이가 나오면서 순식간에 램스가 20대 17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분의 2 지점까지 온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엔딩을 살펴보면 팽팽하게 흘러갔던 경기에서 4쿼터 후반에 로비 굴드가 2개의 필드골을 하면서 나이너스가 짜릿한 역전승을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끝내기 필드골 드라이브를 살펴보면 디보 세뮤얼의 이 야드 애프터 캐치 능력이 나오면서 24야드를 나가줬고 폴스 앤 원 상황에서 풀백 칼 유스책에게 러싱 공격을 맡긴 것이 성공을 하면서 전진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로비 굴드에게 42야드였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킥 기회를 제공을 했던 나이너스였고
굴드가 이거를 해결을 해주면서 결국 나이너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롭게 파트원트 3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이제 이 트릴로지가 가능했던 건 양 팀의 이제 강력한 수비 그리고 이제 고프의 기름손 덕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이제 이 램스의 감독 시언 맥베이가 얘기를 하기를 우리 쿼터백은 볼 간수를 더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시언 맥베이 감독이 선수를 공개적으로 인터뷰에서 이렇게 질타를 한 적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그것도 쿼터백인 제러드 고프에게 이 직격탄을 날렸다. 이거는 분명히 이 참고 있던 게 좀 터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날 경기 패배가 션 맥베이 감독에겐 더 아쉬울 만한 요소들이 몇 개 있는데 이번 시즌에 개장한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첫 패배를 당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구 라이벌이면서도 또 젊은 감독 라이벌로 주목을 받는 카일 셰너원에게 지금 4연패를 당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고 이번 시즌 레이스만 봐도 지금 시애틀, 애리조나와 치열한 지구 우승 싸움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부상 선수가 많았던 나이너스에게 생각지도 못한 패배를 당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션 맥베이 감독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이게 이제 고프에 대한 지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4경기에서 이제 고프의 성적을 보면 4경기에서 6개의 인터셉션, 4개 펌블 로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10개의 턴오버를 최근 4경기에서 기록을 한 건데 경기당 2.5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턴오버 마진이 마이너스 2만 돼도 이 경기 이기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평균 2.5개를 기록을 한다? 그럼 이제 이 사실상 한 10점? 내지는 이제 14점 정도를 주고 시작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이거는 이 고프가 좀 개선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고 역시나 이제 양 팀의 수비를 그만큼 또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나이너스는 이날 리차드 셔먼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귀가 굉장히 반가웠던 게 개막전에 이제 종아리 부상으로 이탈을 한 이후에 거의 한 10주 만에 돌아왔거든요. 그러면서 복귀하자마자 팀에서 가장 많은 7개의 태클, 하나의 인터셉션, 하나의 태클 폴로스, 그리고 이제 패스 굴절까지 기록을 하면서 존재감을 오자마자 뽐냈습니다. 그러면서 램스가 자랑하는 쿠퍼 컵과 로버트 우즈 이 리시버 듀오를 잘 제어를 했던 나이너스였어요. 예. 그리고 공격진에서는 라인 모스터트와 디보 세뮤얼이 또 복귀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공수에서 핵심 선수 3명이 복귀를 하니까 그래도 닉 멀린스가 경기를 풀어나가기 훨씬 수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 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일단 승리를 가져가면서 3연패를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즌 5승째를 기록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적이 좋은 성적이냐. 왜냐면 이제 작년에 슈퍼볼에 나갔던 팀이니까 좋은 성적은 분명 아닙니다. 근데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이 부상 선수들이 돌아와서 좋은 퍼포먼스를 그래도 보여줬고 그리고 남은 경기에서 어떻게 잘해서 플레이오프만 나갈 수 있다면 시즌 후반에 이 지미 가로폴로가 돌아오고 그리고 더 중요한 선수 조지 키틀이 돌아옵니다. 이 두 선수가 돌아오면 다시 강팀으로 곧바로 올라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두 선수의 복귀 스케줄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카일 셰너원 감독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이 두 선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고 시즌 막판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예. 지금은 이제 이 정도의 워딩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애리조나가 7번 시드인데 나이너스와 애리조나의 게임 차가 단 한 경기밖에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너스도 여전히 플레이오프에 대한 희망을 가져도 좋은 상황이고 네. 지금 스케줄을 보면 16주 차에 애리조나, 17주 차에 시애틀을 만날 예정이거든요. 만약 이 16주 차 정도에 맞춰서만 가로폴로와 키틀이 나올 수 있다면 NFC 웨스트 순위 다툼은 정말 미궁 속으로 빠져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레이븐스의 어떤 이 스케줄 문제 때문에 이 18주 차까지 이제 정규 시즌이 늘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7팀이 아니라 8팀이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시간이 더 지나 보고 이게 모든 게 확실해져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나 나이너스가 그 중에 하나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팀이긴 하잖아요. 뭐 상황은 열려 있지만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너스에게 조금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면 당분간 홈구장을 쓰지를 못하게 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산타클라라 쪽 지역 그 시 정부의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향후 2번의 홈 경기를 애리조나의 홈구장인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치르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13주차, 14주차 빌스와 이제 워싱턴 풋볼 팀의 경기를 이제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이제 펼쳐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카디널스가 그 두 주에 원정을 떠나기 때문에 그 경기장이 비어 있을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 라커룸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팀이 같이 써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요. 이 경기장이 이제 천연잔디 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카일 셰너한 감독이 굉장히 만족을 표했다고 하는데 천연잔디인데 이제 굉장히 좀 빠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잔디가 빠르다라는 얘기가 이 선수들이 걸리지 않고 좀 더 빨리 뛰어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축구에서도 그렇잖아요. 잔디가 빠르다 그러면 공이 이 다른 경기장보다 좀 더 빨리 굴러가는 근데 그런 경기장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스테이트팜 구장도 이 잔디가 빠르기 때문에 이 나이너스의 스킬 플레이어진들이 또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너스가 16주 차에 애리조나 원정 경기까지 포함하면 네. 시즌에 남은 5경기 중에 3경기를 이 애리조나 구장에서 치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빠른 잔디의 이점을 활용해서 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램스 이야기를 해보면 다음 주에 애리조나를 만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상성으로 보면 LA 램스가 더 유리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프의 경기력이 이번 주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분명히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션 맥베이 감독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오고 뭔가 또 다른 걸 준비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49너스와 LA 램스의 경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이제 뉴올리언스 세인츠와 덴버 브론코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차례인데요. 이 경기 이제 31대 3으로 세인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사실 뭐 경기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날 이제 주전 쿼터백인 드류락 그리고 백업 쿼터백 브래들리 핀, 블레이크 보틀스까지 모두 나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프 드리스켈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서 셋 다 밀접 접촉자가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총 4명의 쿼터백이 갑자기 출장 불가 상태가 됐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인 것이 월요일 화요일이 선수단 휴식이었다 그래요. 이제 선수들이 집에서 쉬면 되는데 어쨌든 팀의 성적이 좋지 않고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 4명의 쿼터백들이 같이 모여서 이 영상 분석 스터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코로나 시국만 아니라고 한다면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에 그중에 이제 또 한 명의 선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서 뭐 거의 멸망했죠.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스터디의 의도 자체는 굉장히 네. 좋았는데 거리두기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는 이 방역 수칙을 어긴 게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왔어요. 이번 시즌 가장 엽기적인 경기로 남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팬분들께서 몇 가지 좀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미리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4명의 쿼터백 다 뛰지 못하면 네. FA에서 놀고 있는 쿼터백들 많은데 급하게 한 명 데리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저도 그런 의문을 좀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외국에 있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공항에서 이제 이 검역을 한 다음에 2주간 자가격리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NFL에 뭐 2주까지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수와 계약해서 그 선수가 팀에 합류를 하려면 일주일 동안 이제 사실상의 격리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급하게 FA 시장에서 누군가를 데려오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덴버가 아주 기발한 수를 좀 냈었어요. 그러니까 스킹을 잘 이해하고 있는 코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쿼터백으로 써도 되겠느냐라고 이제 사무국에 굉장히 공손하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사무국이 no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경기를 좀 미뤄달라. 그런데 너넨 볼티모어만큼 확진자가 많진 않잖아. no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잘려요. 그래서 고육책으로 선택한 것이 이날 선발로 나왔었던 켄달 힌튼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프랙티스 스쿼드에 있던 이 와이드 리시버 선수인데 이 선수가 대학 시절까지는 쿼터백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ACC 소속에 있는 웨이크 포레스트라는 학교를 나왔는데 2018년까지 이제 백업 쿼터백으로 있다가 2019년에 이제 와이드 리시버로 전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날 선발 쿼터백으로 나오게 됐는데 9번의 패스 시도에서 한 번 성공시키고 13야드 2개 인터셉션이라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기록을 남깁니다. 요행을 바라기에는 세인츠의 수비가 너무 강력했다는 생각이고 네. 덴버도 나름 준비는 했어요. 음. 이 힌튼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필립 린지, 그다음에 멜빈 고든, 로이스 프리먼 같은 러닝백들을 활용한 와일드캣 포메이션을 또 적극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투트랙으로 한번 세인츠 공략에 나서봤는데 둘 다 이렇다 할 효과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켄달 힌튼 선수가 0.0이라는 이제 어마무시한 패서 레이팅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스탯 자체가 처음 보는 거니까 0.0이라는 패서 레이팅을 기록한 선수가 누가 있었나 찾아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명예 전당에 올라간 오토 그레이엄, 조니 유나이타스도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근데 이 선수들은 이제 워낙 옛날 선수들이고 러싱이 중심일 때 이제 선수들이니까 비교적 최근에 누가 이제 그런 기록을 달성을 했나 좀 찾아보니까 아치 매닝이 있어요. 그리고 페인튼 매닝도 2015년에 기록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인 이 일라이 매닝도 한 번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부자가 다 기록을 한 셈이죠. 근데 이렇게 좋은 선수들도 0.0을 기록을 했었지만 가장 최근에 선발로 나와서 0.0을 기록했던 선수가 누구냐? 아마도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전혀 지금 감이 안 옵니다. 바로 네이슨 피터맨. 아, 이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이제 가장 최근에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0.0이라는 패서 레이팅 자체가 쉽게 볼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니까 명단 자체를 보면 이 퍼펙트 패서 레이팅을 기록한 선수보다 수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 것도 어렵지만 네. 빵점을 맞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답을 피해갈 줄 알아야 그것도 틀리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그래서 마냥 찍으면 어쨌든 몇 개는 걸리게 돼 있으니까. 네. 뭐 이건 약간 농담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그래도 저는 이 켄달 힌튼에게 좀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럼요. 싶어요. 네. 일단은 팀이 워낙 위급 상황이었고 자신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야생에 던져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힌튼의 이날 경기 후 인터뷰를 보면 나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24시간이었고 네. 전화를 받았을 때 흥분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래서 나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이런 이제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좀 고생했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네. 사실 이제 그 인터뷰에서 이제 또 얘기를 한 것이 이 4학년 때 리시브로 전향을 한 이후에 자신이 살면서 이런 기회가 올 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회와 경험이 생긴 것에 감사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놀랍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뭐 팀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각 전력차로 봤을 때만 해도 풀 전력으로 붙었을 때 이기기 힘든 상대인데 근데 로스터에 있는 쿼터백들이 모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어떤 경기력이었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선수 개인으로서는 뭐 언제 NFL 선발 쿼터백으로 뛰어보겠어요.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하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국이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레이븐스와 스틸러스의 경기를 이따도 얘기를 하겠지만 3번을 미뤘습니다. 3번을 미뤘는데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 레이븐스의 확진자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 조사도 하고 징계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 팀의 경기는 3번이나 미뤄졌으면서 덴버는 지금 주전 쿼터백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미뤄줬어도 괜찮지 않나. 아니면 레이븐스 경기를 미루지 않았어야 형평성에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덴버 팬들께서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만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코로나 확진자 수로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풋볼에서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그렇죠. 뭐 저희 같은 이제 팬들도 알고 뭐 사무국은 더더욱 잘 알 거잖아요. 그래서 이 로스터에 있는 모든 쿼터백이 뛸 수 없다는 거는 레이븐스와 거의 동급의 이제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저도 네. 그런 좀 아쉬움이 들고 불행 중 다행으로
드리스켈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다음 경기 출전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예. 아마 드류락이 다음 경기 주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단 주전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존 엘웨이 단장과 함께 이제 다른 곳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제 세인츠 이야기로 좀 예. 넘어가 보면 테이서 밀이 두 번째 선발 경기를 치렀는데 상대가 정상 전력이 아니었다고 판단을 해서인지 주전 러닝백 엘빈 카마라를 저는 좀 아끼는 모습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패스 능력에 대해서 완전히 검증되지는 않은 테이서 밀이 또 쿼터백이었기 때문에 테이서 밀에게 많은 패스를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이제 상대를 공략을 한 거죠. 그래서 16번의 패스, 44번의 러싱 공격으로 이제 게임을 풀어 나갔고 엘빈 카마라가 좀 쉬었기 때문에 라테비어스 머레이가 124야드 2개 터치다운을 해주면서 뭐 이날 가장 빛났던 이제 공격 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뭐 사실상 뭐 세인츠가 거저 1승을 먹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브리스가 이탈한 뒤에 좀 미끄러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뭐 팀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2연승을 했고 지금 NFC 1번 시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스케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15주차 칩스와의 경기가 좀 고전이 예상이 되고 네. 그다음에 16주차 바이킹스와의 경기가 좀 까다롭지 않을까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15주차까지 브리스가 돌아올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 세인츠는 지구승뿐 아니라 특히 바이위크가 필요한 팀이잖아요. 그렇죠. 브리스의 나이나 최근에 플레이오프에서 좀 업셋을 당했던 그런 역사들을 생각해보면 플레이오프에서 최대한 적은 경기를 하는 게 꼭 필요한 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까다로운 두 경기를 잘 넘어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뉴올리언스 세인츠와 덴버 브론코스의 경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